우리 IT계에 존경하는 이섭 행님이 또 이렇게 실제로 행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섭 행님 그렇게 얘기했죠. 아, 애플들은 뭔가 이렇게 변태기가 있다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이제 모뎀을 설계를 하겠다고 선을 한 판에 이제 브로드컴에서 공급받는 그런 부품들도 자체 설계를 위해서 하나씩 배제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블룸버그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브로드컴과 이제 퀄컴 통신칩, 모뎀 칩을 사용하는 이 애플의 아이폰 구조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애플은 2025년까지 이 아이폰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통신칩을 다 때려 넣겠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이 말은즉슨 지금은 애플이 이 통신 쪽의 모듈을 설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흔히 LTE 5G 하는 이 모뎀이라고 불리는 이 통신 모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기능을 하는 이 커넥티비티 쪽도 다른 이 통신 부품을 설계를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향후에는 이제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 마치 이제 인텔 CPU를 버리고 M1, M2 칩을 발표를 했듯이 통신 쪽도 이 아이폰에도 우리가 다 해먹을래 라고 하는 부분을 선을 한 다음에 이거를 차츰차츰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사가 애플이기 때문에 갑자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너네 거 안 써 이렇게 해버리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퀄컴도 지금 위성통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X65 칩이 들어갔는데 이 퀄컴에서 제공받은 이 X65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설계를 한다. 그리고 5G나 LTE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설계를 한다라고 봐오면은 퀄컴과 현재도 이제 소송 중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인데 아예 배제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때리자마자 브로드컴 주식이 그냥 5% 정도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고객사 이탈이 예상되다 보니까 약간 우려 섞인 시장의 반응이 되겠죠. 퀄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애플, 브로드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애플에 대한 뒷얘기를 제가 예전에 이제 애플 소송 관련된 오리지널 영상에서 잠깐 다루긴 했는데 그걸 알면 좀 재밌습니다. 예전부터 애플과 퀄컴은 이 모뎀 관련 로열티 때문에 2019년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딱 터뜨리면서 처음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들어온 게 된 것이잖아요. 이 3G부터 시작해서 LTE, 5G 넘어올 때까지 이 다양한 이 커넥티비티 기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특허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이폰은 계속 출시를 해야겠고 자신들은 이 통신 모뎀 칩을 설계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애플이 약간 머리를 씁니다. 아직 우리가 설계할 역량이 없으니까 퀄컴 거를 갖다 써야겠는데. 그래서 2019년에 이제 휴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는 우리는 전용으로 모뎀 칩을 따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선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CEO가 굉장히 좀 깐깐한 걸로 유명합니다. 팬데믹 때 이 반도체 위기가 있을 때에 이 고객사들, 그러니까 애플이 되겠죠. 너네 이거는 무조건 요까지 다 사가야 돼. 이런 약간 강제적인 이런 협약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잘하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이 밀당 요거를 못하게 만드니까 좀 약간 안 이롭게 보인 거죠. 아, 나중에 공급망 관련해서 브로드컴의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뭔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쪽도 다 같이 이제 다 뒤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발표된 요 AP 구조를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모바일 AP 하면은 이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쏙 들어가 있죠. 지금 저기 보이듯이 5G 모뎀 RF 시스템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X70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AI 프로세서를 활용해가지고 채널을 이제 지능적으로 분석해서 저지연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다고 해서 좀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AP 전체 통합적으로 CPU, GPU, 뉴럴 엔진 플러스에서 모뎀 칩까지 다 합쳐진 이러한 SoC를 우리가 흔히 모바일 AP라고 부르는데 아이폰만 특이하게 퀄컴에서 통신과 관련된 모뎀 칩이라던가 아니면 RF 트랜시버 같은 그런 칩들을 별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아이폰 14를 이렇게 딱 펼쳐봤을 때에 앞면 요 메인보드에는 A16 바이오닉 칩이 커다랗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메인보드를 볼 때도 뭔가 애플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IT계에 존경하는 이섭 행님이 또 이렇게 실제로 행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섭 행님 그렇게 얘기했죠. 아, 애플들은 뭔가 이렇게 변태기가 있다고. 그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확대를 해보면요. 실제로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빽빽하게 잘 배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메인보드를 또 보면요. 이쪽에 통신 관련된 칩들이 따닥 박혀있는 게 보입니다. 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요 왼쪽에 두 개의 칩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 SDR735 요 세로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부분이 RF 트랜시버라고 부르는 흔히 RF 칩이라고 부르죠. 트랜시버는 이제 트랜스미터 플러스 리시버의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송수신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AP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이거를 모뎀으로 보내서 모뎀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 안테나로 쏘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안테나로 쏘아주기 전에 이 모뎀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신호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외부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파수로 딱 바꿔줘가지고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이 스마트폰과 이 기지국끼리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그 대역에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보시면은 또 이제 누워져가지고 퀄컴 SDX65M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우리가 줄여서 X65라고 부르는 5G 모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었다면은 APL 통합을 하든 아니면 따로 만들더라도 좀 싸게 TSMC와 잘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퀄컴 거를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래도 4나노 공정 굉장히 비싼데 그 공정 비싼 부품을 사들여 와가지고 꽂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애플이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퀄컴과도 계속 소송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인텔에 있는 이 모뎀 사업부도 아예 인수를 해버렸었죠. 그런데도 아직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예전에 퀄컴은 뭐 3G, 4G, 그 다음에 5G까지 넘어오면서 이 통신 쪽에서의 이 AP 그리고 모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 비용도 많이 받고 있고 칩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 폰이 만약에 5G 요금제를 쓴다고 해서 5G로만 동작합니까? 3G, LTE도 다 동작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표준들을 다 따르면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뎀과 RF 트랜시버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말씀드린 RF 프론트엔드 쪽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신호들을 다 번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통신이 왔다 갔다 잘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5G 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흔히 우리가 마이모 혹은 미모라고 부르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안테나 개수를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기지국 사이의 안테나가,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4대 4인데 스마트폰의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안테나 4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신호를 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4개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신호가 이리저리 많이 받을 텐데, 우리가 똑같이 10이라는 숫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채널에 영향성을 받고 빌딩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신호가 망가져서 갔을 때에 복원되는 그 신호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버시티 효과에 의해서 좀 더 데이터 품질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또 5G에서는 속도를 또 굉장히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밴드위스를 넓혀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이제 PHY 쪽, 피지컬 레이어 쪽이라고 하는 요쪽 부분에서는 우리 신호를 예를 들어 우리가 0000부터 1111까지 이진수를 이렇게 묶어서 16개의 심볼로 나타내는 16쿼엄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를 256개로 확장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보내는데 각각에 보낼 수 있는 신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빽빽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를 쓰는데 걔네들 신호의 값 자체가 차이가 별로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신호를 넉넉하게 쓰면은 왼쪽은 16개고 오른쪽은 256개거든요. 만약에 16개로 그냥 10, 20, 30, 40 해서 160까지, 우리는 총 160의 에너지를 쓸 거니까 제일 센 거는 160으로 보내고 제일 약한 거는 10으로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에너지 레벨이 10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입장에서도 에너지를 요만큼 덜 썼네, 좀 많이 썼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쉽게 하는데, 이걸 만약에 똑같은 160의 에너지를 썼는데 256개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약간 분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신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모뎀부터 그 안테나를 전송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통신 신호 처리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 5G로 올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퀄컴에서 제시한 통신 칩 쪽 요 도면을 살펴보면은 모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X65, X70 요런 모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RF 트랜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SDR735 요런 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모뎀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왔고 이제 바깥으로 쏘아내기 전에 이 안테나로 어떤 주파수로 보내야지 라고 할 때 RF 트랜시버를 거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줄여서 RFFE라고 부르는데 RF 프론트엔드라는 요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 퀄컴과 브로드컴이죠. 특히 퀄컴은 지금 모뎀부터 RF 트랜시버, RF 프론트엔드까지 전부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RF 프론트엔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신호를 이제 앰플리파이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주파수만 싹싹 걸러내가지고 우리가 그냥 특정 주파수를 보낼 때 그 주파수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브 캐리어라고 이제 부반송파라고 하는데, 그거 밴드들을 더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신호를 이렇게 쌓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신호 처리들을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안테나로 싹 쏘아줘야지만이 딱 원하는 위치에 내가 지금 여기로 보낼게, 택배 주소지 여기로 보냅니다 라고 해서 안테나로 보내고 그걸 다시 기죽이 받아서 통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퀄컴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전체 솔루션으로 다 앞서고 있고, 일부의 이제 와이파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이런 부분도 브로드컴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TE 5G 같은 이동통신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와이파이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주파수대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통합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애플이 이거를 브로드컴이나 퀄컴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너희들 자꾸 이렇게 뭐 뻗팅기고 이러니까 해계문을 못 주고 있으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퀄컴과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신 모듈 중에서도 이 RF 프론트엔드 관련된 요쪽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G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이 고난이도의 신호 처리를 위해서는 그쪽 RF 프론트엔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5G도 지원을 해야 되고 LTE도 갑자기 지원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 근거리 프로토콜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이쪽 부분에 대한 기술이 축적이 돼야 되고, 애플은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만약 애플이 진짜로 자기네들이 모뎀부터 RF 트랜시버, RF 프론트엔드에서 안테나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설계를 한다고 쳐도 사실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스마트폰 이제 출시를 하면은 어떤 국가에서 이제 인증을 받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제 출시가 임박했구나 이런 걸 이제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들어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통신 칩을 사용했을 때 이제 열이나 배터리 소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주파수 사용을 했을 때에 현재 이제 거의 200개에 가까운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SKT, KT 같은 이런 통신사들과에게 검증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폰은 처음으로 통신 모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다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가라기보다는 과제죠. 이전에는 이제 퀄컴이 그냥 해왔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퀄컴 칩 넣은 거를 인증받았으니까 그냥 그걸 쓰면 되는데 애플이 자체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면은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거를 공유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애플이 직접 안테나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안테나 설계가 조금 이제 약해서 실제로 갤럭시보다 이 신호가 좀 잘 안 잡힌다 이런 말이 있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통신 쪽을 주력을 해왔죠. 애니콜 시절부터 삼성은 통신 쪽을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고 당시 애플은 처음으로 이 통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애플이 만약에 통신 모뎀 칩을 자체 설계하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RF 프론트엔드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설계를 한다라고 친다면은 이를 통해서 통신 품질 자체가 갑자기 아이폰을 쓰니까 통신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자체 통신 모듈을 설계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애플 나름대로 이 기준이 높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 되겠죠. 그만큼 퀄컴과 기존의 회사들이 만들어온 이 축적된 기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A16 바이오닉 같은 바이오닉 시리즈를 만들면서 SoC 설계 역량을 꾸준히 늘려온 애플, 그리고 M1, M2 칩이라는 전성비 극강의 반도체 칩을 내놓은 애플이 드디어 모뎀까지도 넘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애플이 다 먹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사실 퀄컴하고 브로드밴드는 저런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굉장히 좀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력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겠죠.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독자 노선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과 RF 트랜시버, RF 프론트 엔드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